장미애는 다시 공장 문 앞에 섰다. 마치 어제처럼 익숙한 듯하지만 오늘은 무거운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고자동을 찾았다. 고자동은 쌀벌레 사건 이후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요? 장미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공장장님, 저 이제 말해야겠어요. 사실 강수 그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고자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 아이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사흘 뒤 아이를 낳았어요.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래서 우애좋기로 유명했던 독수리 술도가에 아이를 맡겼죠. 처음엔 그냥 일할 생각이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격리로 들어온 거였어요. 젖을 몰래 물린 적도 있어요. 그땐 아무도 모른 줄 알았는데 고자동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아이가 널 볼 때마다 뭔가가 느껴졌지. 장미애는 고개를 떨궜다. 그 애가 나를 엄마로 불러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욕심일까요? 고자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이젠 다 말했으니 책임도 져야겠지. 경찰 쪽에서도 그대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어. 그 말에 장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언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래요. 이젠 도망치지 않을래요. 강수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엄마가 되고 싶어요. 고자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공장 안쪽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폰 녹음 버튼을 껐다. 고자동은 장미애의 말을 듣고 난 뒤 공장 뒷마당을 걷고 있었다. 10여 년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고 때론 가족처럼 여겼다. 그녀가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막걸리 저장 창고 앞이었다. 쌀벌레 사건 이후 한참을 폐쇄했던 공간이었다. 그는 안쪽을 들여다봤다. 고요했다. 그러나 마음은 요동쳤다. 장미애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었다. 공장의 명예와도 연결된 일이었다. 그는 회상에 잠겼다. 강수를 처음 안겨주던 그날,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와 아이를 두고 돌아서며 흐느끼던 그 여자의 뒷모습. 그 모든 장면이 지금에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실이 누구의 입에서 나올 것이냐였다. 장미애는 모든 걸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말이 공장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지도 몰랐다. 고자동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한쪽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그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장이었다. 고자동 씨,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며칠 전에 신고하셨던 내부 고발 내용 관련해서요. 그는 숨을 멈췄다. 직원 중 한 명이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소전무라고 적혀 있네요. 고자동의 눈빛이 번쩍였다.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장미애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강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공장의 오랜 기둥으로서 그는 무너져가는 신뢰와 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다. 쌀벌레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공장 안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작업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기를 반복했고 점심시간에도 평소처럼 웃고 떠들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누군가는 장미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수군댔고 누군가는 고자동이 알고도 덮은 게 아니냐며 의심을 품었다. 그 와중에도 소 전무는 평소보다 더 근엄한 얼굴로 사무실을 지켰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불안이 배어 있었다. 안 그래도 언제 터질지 모를 뇌강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익명의 제보가 하나 공장 대표 이메일로 도착했다. 독수리 술도가 내부 고발 자료 첨부합니다. 메일에는 CCTV 캡처 사진과 정황이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다. 발신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공장 내 일부 직원이 고의로 쌀벌레를 뿌렸고 그 배후에 소 전무가 있다는 정황이었다. 광숙은 그 메일을 보고 머리를 감쌌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터지다니. 그녀는 형제들을 긴급 소집했다. 그날 저녁 숙직실에 5 형제가 모였다. 동석이 메일 내용을 모두에게 전달했고 성우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이 정도면 경찰에 넘겨야 해. 성태가 강하게 말했다. 하지만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어. 이건 내부 고발일 뿐이지. 혹시라도 공장을 노리는 외부의 계략일 수도 있어. 재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광숙을 바라봤다. 누나 생각은 어때? 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우리 안에서 또다시 분열이 생기면 그게 바로 독고타기 원하는 거야. 형제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우편 배달부였다. 하얀 봉투 하나를 놓고 갔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짧은 메모 한 줄이 들어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공장은 다시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다. 독고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 전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탁은 고개만 끄덕이고 말했다. 들어오라고 해. 소 전무는 땀을 닦으며 들어왔다. 이미 경찰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답니다. 곧 영장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탁은 태연하게 물었다. 그래서 소 전무는 당황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지금이라도 잠시 해외로 나가면 조사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탁은 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다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다. 난 내가 생각보다 입이 가볍다고 느껴졌어. 소 전무는 흠칫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여기 네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다. 그대로 내일 기자회견 열고 내가 단독 범행이라고 밝히면 돼. 소 전무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탁은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살고 싶으면 사는 쪽을 택해. 지금부터 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소 전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장미애까지 움직였군. 그 여자도 조만간 끌어내려야겠어. 그가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소 전무는 회사 앞 골목에 주차된 검은 차량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이마를 자주 닦아내는 습관이 더 도드라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독고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책임지면 나머진 우리가 처리한다. 그 말이 어제까지만 해도 약속처럼 들렸지만 오늘은 어쩐지 형틀처럼 느껴졌다. 소 전무는 뒷좌석에 던져진 서류 가방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그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공장의 비밀들과 지시 문건이 담겨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장미애였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소 전무님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파국이 올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10년 넘게 일군 경력도 명예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기자였다. 저 오늘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독고타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끈이었다. 그날 저녁 공장 근처의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서 그는 다시 독고탁과 마주쳤다. 탁은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잊지 마. 내가 가진 그 가방. 그 안의 서류가 다른 손에 넘어가는 순간 넌 그냥 실종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걸. 그 말에 소 전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두 얼굴을 살아온 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미로처럼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숙직실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광숙과 네 형제들이 둥그렇게 앉아 각자의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책상 위에는 쌀벌레 사건 관련 보도 자료와 고발 메일 출력본이 놓여 있었다. 동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단순한 유언비어나 내부 문제로 치부할 수 없어요. 실제로 회사 이미지도 흔들리고 있고 유통 쪽에서도 입점 취소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태가 손에 든 종이를 탁 내려놨다. 이건 공장을 넘기려는 세력의 계획적인 움직임이야. 우리 안에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거야. 성우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부 수사부터 시작해야겠네. 누가 쌀벌레 유포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누가 문서를 외부에 흘렸는지.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혹시 고자동 아저씨는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닐까요? 광숙은 재현을 바라봤다. 그는 절대 우리를 팔아넘길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광숙이 조용히 종이를 넘겼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형제들이 흔들리면 공장은 무너져. 우리라도 하나로 버텨야 해. 그 말에 네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긴급입니다. 배달 물류창고 쪽에서 또 쌀벌레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원 일어섰고 광숙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현장으로 가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직접 가서 모든 걸 확인해야 해. 형제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으로 향했다. 이날의 회의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첫 번째 전쟁 회의였다. 막걸리 저장고 안쪽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광숙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쌓여있는 문서들 사이로 고발장 사본과 경찰서 연락망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형제들 앞에서는 단단한 리더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혼자 남은 밤이면 늘 자신이 가장 약하다는 걸 느끼곤 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막걸리 향기가 진하게 퍼졌다. 그 향기마저 오늘은 버겁게 느껴졌다. 광숙은 오래된 폴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담겨 있었다. 우리 형제는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 무너지는 건 공장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문장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더욱 아프게 와닿았다. 탁탁거리며 울리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걸까?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는 지금.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녀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무명. 당신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광숙은 순간 움찔했다. 이건 협박인가 위로인가? 그녀는 번호를 추적했지만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곧바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책상 서랍이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분명 잠금 장치까지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사무실 안에 들어왔다 간 흔적이 남아있었다. 광숙은 무언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경영의 싸움이 아니다. 누군가는 이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오래전 아버지가 물려준 회색 수첩을 꺼냈다. 이 수첩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재현은 새벽녘 공장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그가 직접 정리한 유통 취소 업체들의 반응과 리뷰가 떠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리뷰 하나하나를 스크롤하며 읽었다. 그때 성태가 뒤에서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해? 재현은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돌렸다. 형 잠이 안 와서요. 성태는 조용히 재현 옆에 앉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지. 재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형 사실 저 고자동 아저씨한테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요. 성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해봐. 그는 장미의 이모가 강수형의 엄마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태는 순간 말없이 재현을 바라봤다. 형 혹시 알고 있었어요? 성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재현은 일어섰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먼저 공개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쪽이 먼저 진실을 드러내면 오히려 진정성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성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가 얘기할 건데? 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하겠어요. 그 순간 광숙이 등장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는 됐니?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광숙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넌 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몫까지 안으려고 하지. 하지만 이번엔 그 진심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오후 재현은 공장 유튜브 채널에 한 편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자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여러분, 강수형은 제 친형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우리는 진짜 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NS와 포털엔 실시간 검색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재현의 고백은 또 하나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장미애는 강수와 마주 앉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멀리서 바라보며 그 아이가 잘 자라길 기도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광숙이 마련한 자그마한 방안. 강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아이처럼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였다. 그리고 오늘은 엄마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강수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릴 적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너를 낳고도 안을 수도 없었고 키울 수도 없었어. 장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너를 매일 봤단다. 내가 웃을 때도 울 때도 난 항상 너 곁에 있었어. 몰래 젖을 물리던 날도 있었고, 밤에 아프다고 울던 날엔 몰래 내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지. 강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장미애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다. 무서웠어. 내가 너한테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봐. 너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겁났어. 강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향한 그 묘한 신뢰가 이제야 맞춰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장미애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강수는 다시 말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장미애는 눈물이 터지듯 흘렀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모든 오해와 고통과 침묵은 눈물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오랜만에 혼자 서울시립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회색빛 도시의 하늘은 흐렸고 그녀의 눈엔 오래된 기억이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강수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났다. 장미애는 당시 사무보조였고 그 남자는 현장 기계반장이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고 서로를 아끼는 데에 서툴지 않았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 짧았다.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남자는 사고를 당했고 장미애는 홀로 남겨졌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틀댔다. 그녀는 밤새 침대 위에서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고시원 방에서 아이 이름을 불러봤다. 강수야. 하지만 그 부름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독수리 술도가였다. 형제가 함께 만든 가족의 공간이라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맡기기 위해, 아니 어쩌면 함께 살아보기 위해 그녀는 기회를 달라며 무릎 꿇었다. 당시 공장장이었던 고자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사연을 들었다. 며칠 뒤 장미애는 격리로 채용되었고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었다. 하지만 강수를 품에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늘 가슴 한구석을 조였다. 어느 날 몰래 아이에게 젖을 물리다 동료에게 들킬 뻔한 적도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철저히 감정을 숨기기로 했다. 엄마가 아니라 직원으로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10수년이 흘렀다. 도서관 앞 벤치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시절의 바람이 오늘도 그대로 불고 있었다. 이제는 감추기보단 보여줘야 할 때라고 느꼈다.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이해를 구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한 장의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 종이는 이제 단지 종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엄마였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광숙은 고자동과 함께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곧장 재현과 동석을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파일 속에는 내부 고발과 관련된 문건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로고 하나가 있었다. 바로 신라주조의 로고였다. 동석은 그 마크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국내 막걸리 유통망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주류업체였다. 재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문서를 넘겼다. 신라주조가 왜 여기에?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이 문건은 우리가 받은 내부 제보 파일에 있던 것들이야. 쌀벌레 조작 당시 사용된 벌레 포장지가 신라주조 협력 사명의로 되어 있었어. 동석은 노트북을 켜고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다. 몇 분 후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봐. 신라주조는 최근 몇 달간 우리 주요 납품처와 접촉해 단가 조정을 제안했어. 심지어 우리보다도 낮은 단가를 내세웠지. 재현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명백한 시장 교란이에요. 광숙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독고탁과 신라주조 전 부사장이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다는 기록도 나왔어. 동석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음모가 아니야. 우리 브랜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재편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야. 재현은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이제부터는 외부와의 싸움도 대비해야 해요. 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우리가 할 일은 그 진실을 끝까지 쫓는 것뿐이야. 다시 시작된 악몽이었다. 물류창고 직원이 창고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쌀벌레입니다. 형제들과 광숙이 급히 달려왔을 땐 이미 수많은 박스들이 오염된 상태였다. 이번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성이 엿보였다. 포장 테이프가 절묘하게 절개되어 있었고 벌레는 일부 박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점검에 들어갔다. 재현은 CCTV를 분석했고 성태는 작업자 전원에게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동석은 창고 구조를 하나씩 점검했다. 그리고 성우는 물류 기록을 뒤졌다. 그들의 수사 결과
사건이 벌어진 전날 밤 정체불명의 차량이 잠시 창고에 접근했음을 확인했다. 번호판은 식별이 어려웠지만 차량 측면에 희미한 스티커 흔적이 있었다. 그 스티커는 다름 아닌 신라주조 협력업체의 것이었다. 동석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형제들은 물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광숙은 직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다. 우린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더 맞을 순 있어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한 통의 문자가 광숙의 휴대폰으로 도착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다음엔 브랜드 자체가 날아갈 겁니다. 문자는 발신번호가 숨겨져 있었고 추적이 불가능했다. 광숙은 그 문자를 형제들에게 공유했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걸리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형제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강수는 공장 뒷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장미애의 고백 이후 그는 공장 안에서도 말이 줄었고 형제들과의 눈맞춤조차 피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성훈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성훈이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되던 날을 기억해. 우린 모두 내가 금방 떠날 줄 알았어. 근데 네가 먼저 다가왔지.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웃고. 그게 가족 아니겠냐? 강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우는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다. 내가 가장 무서웠던 건 내가 우리한테서 등을 돌릴까 봐였어. 근데 아니더라. 넌 그냥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들은 강수는 고개를 들었다. 형,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게 다 가짜 같았어요. 그건 내가 만든 진짜야.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린 널 선택했고 넌 우리랑 살아왔어. 이제 네가 다시 선택하면 돼. 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장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걸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였지만 그것은 강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 구치소 정문 앞. 구름 낀 하늘 아래 혜진이 한 손에 짐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숙이었다. 광숙은 조용히 그녀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어. 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이제 후회는 끝내야겠어. 광숙은 혜진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았어. 우린 다시 싸워야 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공장 회의실. 형제들과 혜진이 처음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분위기는 서먹했지만 혜진은 당당하게 말했다. 나 여기 다시 오기까지 많은 걸 내려놨어. 하지만 아직도 싸울 힘은 남아있어. 우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광숙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경찰이 들어왔다. 형제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경찰은 말했다. 신라주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당신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고자동은 자신의 작업장 한켠에 앉아 손에 오래된 공장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 열쇠는 그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인 날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무게가 달라진 듯 손바닥에 눌리는 감촉이 무겁게 느껴졌다. 장미애의 고백 이후 공장 안 분위기는 다시 뒤숭숭했고
경찰 수사도 신라주조까지 확대되며 더욱 복잡해졌다. 고자동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공장에 오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직원들의 근무 이력과 내부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펜을 들고 한 이름을 꺼내 썼다. 소전무. 그 이름 옆엔 붉은 글씨로 모든 진실 공개 요청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 독고탁. 그 아래엔 사주 의혹 경찰 진술 준비라고 표시했다. 고자동은 서류 뭉치를 봉투에 담아 경찰서장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그 순간 장미애가 들어왔다.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고자동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군가는 이 공장의 마지막 선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장미애는 그의 손을 붙잡았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막걸리는 정직하게 만들었고, 이 공장도 정직하게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고자동은 광숙과 형제들 앞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실을 향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고자동과 장미애는 경찰서로 향했고, 그들의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다. 광숙과 네 형제는 고자동의 진술 이후 비상회의실에 다시 모였다. 경찰은 신라주조 압수수색과 동시에 독고탁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는 통보를 보냈다. 형제들은 모두 침묵 속에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우릴 제거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전쟁이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독고탁이 신라주조의 정보를 흘린 건 거의 확실해. 우린 내부에 있을 때 이미 도청 장치 하나를 발견했었잖아. 재현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각자의 통화 기록과 메일을 분석한 자료를 꺼냈다. 여기 우리가 교환한 서류 중 일부가 외부 메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 내 계정이 뚫린 걸로 보이진 않아. 성태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우릴 이용해 내부 분열을 일으킨 다음 외부에서 시장을 삼킨다. 이게 독고탁과 신라주조의 시나리오였어. 광숙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피해자일 수 없어. 이 공장, 이 가족,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 그 순간 재현의 노트북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계좌 추적 완료. 독고탁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존재 확인. 형제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는 신라주조와 같은 건물로 등록돼 있었다. 광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우린 진실을 공개하고 독고탁과 신라주조의 커넥션을 폭로해야 해. 그 말에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지금껏 숨기고 아끼던 진실을 이제는 세상 앞에 꺼낼 시간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 최강민은 조사보고서를 정리하며 화면에 떠있는 이름들을 천천히 훑었다. 독고탁 신라주조 소 전무 그리고 의외의 이름 하나. 장미애.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는 피해자이면서도 정보 제공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조사 기록을 따라가자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됐다. 강수는 제 아들이에요.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감정과 가족의 진실을 뒤섞으며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옆자리 형사가 말을 걸었다. 신라주조 압수물 중에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어. 최 형사가 고개를 돌렸다. 뭔데? 내부 인사 명단인데 거기 광숙과 동석 이름이 있어. 형사의 손이 멈췄다. 그럴 리가. 확인해보니 그건 지난 10년간의 거래 협력 목록이었고 처음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가 공동 개발하던 제품 자료였다. 하지만 지금 그 문건은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형사는 무거운 서류철을 집어들고 결론지었다. 이건 내부 누군가의 조작이다.
광숙과 형제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는 바로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독수리 술도가 사무실. 광숙이 전화를 받았다. 지금 경찰에서 연락 왔어. 우릴 엮으려는 조작 자료가 신라주조 압수물에서 나왔대. 형제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광숙은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숨길 필요 없어. 오히려 경찰과 협조해서 모든 걸 세상에 내보내야 해. 그녀의 눈빛은 강했고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청 보도 자료로 신라주조 마이너스도 꼬탁 불법 공모 혐의 수사 착수가 발표되었다. 그 발표는 결국 전면전의 신호탄이었다. 장미애는 공장 구석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편지지가 있었고 그 위에 그녀는 천천히 펜을 움직였다. 강수야. 첫 단어를 쓰는 데만 몇 분이 걸렸다.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너를 낳고도 너를 지키지 못한 엄마란다. 하지만 내가 무사히 커준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널 매일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고 고마웠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과와 감사야.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문장을 이어갔다. 너를 품에 안을 수 없는 날들이 길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멀어졌지. 하지만 그게 내가 너를 덜 사랑해서는 아니었어.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에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거야. 편지지는 이미 반이 채워졌고,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썼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너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켜볼게. 내가 옆에 있지 않더라도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편지를 접고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에는 오강수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 편지를 들고 그녀는 공장 바깥으로 나왔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햇살은 창고 지붕을 타고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장미애는 강수의 작업 공간 책상 위에 편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공장을 나섰다. 그날 오후 강수는 작업을 하다 책상 위에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던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앉아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에 쥔 편지를 품에 넣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세월을 되찾는 실마리였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만들어 주었다. 광숙은 이른 새벽 공장 옥상에 올라서 있었다. 동틀 무렵의 하늘은 여전히 붉고 흐릿했으며 그녀의 얼굴엔 단단한 결의가 묻어 있었다. 손엔 노트북 한 대와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 수첩엔 아버지가 남긴 경영 철학과 형제들의 첫 계약서 복사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지난 몇 주간 정리한 증거 자료를 하나씩 파일에 담기 시작했다. 독고탁과 신라주조의 불법 공모 의혹, 소 전무의 내부 고발과 진술서, 고자동과 장미애가 제출한 문서와 증언 녹취록, 그리고 형제들이 결심하고 준비한 진실 공개 영상 초안, 모두 하나의 폴더에 정리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꺼내 마지막 백업을 마친 후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형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뉴스 시간 우리가 만든 진실이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성태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 광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누가 지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해. 그날 저녁 광숙은 형제들과 함께 KBS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뉴스 제작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USB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린 그것을 막걸리처럼 정직하게 숙성시켜왔을 뿐이에요. 프로듀서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가 끝나고 SNS와 커뮤니티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신라주조는 긴급 입장문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광숙은 공장 마당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 공장과 브랜드를 우리 손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졌고 형제들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옥상에 올랐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진짜 가족 됐어요. 독고탁이 구속되었다는 속보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신라 주조의 경영진도 줄줄이 소환되었고 공장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형제들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내느냐야. 광숙은 그렇게 말하며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처음으로 회사를 일으키자고 약속했던 그날과 똑같은 자리였다. 성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뭉쳤지만 솔직히 갈등도 많았어요. 이젠 말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있다는 걸. 그 말에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야 해요.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이에요. 성태는 슬며시 손을 들며 웃었다. 막걸리 수출 다시 추진해요. 미국 바이어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진실 방송 보고 브랜드 철학에 감동했다고요. 형제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평화의 신호탄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오래된 기록 보관함을 정리하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형제들이 어릴 적 막걸리 통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회의실 중앙에 걸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한다. 한편 독고탁의 구속 이후 그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USB 하나가 경찰에 의해 분석되고 있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기업 이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 천우식품. 형사 최강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다른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르겠군. 다음 주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26화. 새로운 동맹과 또 하나의 배신. 과연 형제들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